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새벽 3시 17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소식에 우리 정부 즉각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대응 조치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정부 2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한 분이 있네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잠시 후에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오늘 발표된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어떤 내용인지 국토교통부 김홍진 주택정책관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함께하는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민생 최전방에서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안타까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지금 보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다. 네, 나경원 의원이 날린 돌직구입니다. 이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2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이런 말도 내뱉으셨네요. 나경원 의원 목소리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먼저 2분 만에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어떤 뜻입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도 하시고 하셨던데요. 예.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고조되는 북핵 위기에 대해서 소위 제가 보니까 대화, 평화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예. 또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하고 계시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는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훨씬 클 것이고 미국은 이제는 동북아의 안보보다는 미국 국익을 먼저 따질 것이고요. 예. 그 가운데 튼튼한 한미동맹 아니면 그러니까 튼튼한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네. 미국이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면 미국은 우리 국익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미동맹에 조금 더 무게를 두지 않고 이 잘못 줄타기 외교하다가는 저희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제외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고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까지 계속해서 튼튼한 한미 공조를 양국 정상이 다 확인하고 있지 않나요?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 국빈 방문 억지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1박 2일 있으시면서 사실 26분이죠. 단독 회담이. 과연 튼튼한 한미동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 단독 정상회담을 26분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26분밖에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 신뢰가 조금씩 좀 금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안보적으로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자국의 국익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대통령보다도 그 우선시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더 걱정이 되고요. 예. 조금 이 남북관계는요, 우리 혼자 주도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주변국가 이 이해를 일치해가는 노력. 그리고 그 기반은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맞을까요? 중국 사실은 이제 중국을 같은 입장으로 끌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사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국 중국과 지금 3불1한 결국 추가 사드 배치하지 않겠를 검토하지 않겠다부터 시작해서 이 3불1한을 내놓으셨는데 사실은 중국은 사드 어떻게든지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11월 초에 중국 방문했는데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사드의 사드의 타당한 처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10월 말에 중국과의 이런 합의에 있어 사실상 이제 공동 발표에 있어서 이면적인 합의가 있지 않느냐 의심되는 부분이고 결국 이 이제 우리로서는
중국과 경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안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이런 줄타기 외교 잘못하다가는 예. 양쪽 얻지 못합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조금 그런 부분 잘못하다가 결국 오히려 더 예. 나중에 사드 보복도 심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 김정은의 도발도 참 문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반도에서 전쟁 나는 거는 자기네랑 무관한 일인 것처럼 무력 공격까지 시사하는 식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의 공조 같은 걸 좀 튼튼히 해서 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초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것의 분위기를 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 않나요? 중국과 우리가 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 생각을 바꿀까요? 저는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늘 이야기하지만 예. 이 뭐 전쟁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북한도 변화시킬 수 있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중국에게 해서 미국의 이러한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신뢰를 얻으면 미국이 뭐 말로는 그렇게 해도 예. 결국은 군사적 옵션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미국의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보수 혁신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뭐 결국은 홍 대표 뭐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나요? 자유한국당 지지해주고 싶어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거칠게 하셔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해요.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이 대표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 이 모든 어떤 절차 이런 거 없이 예. 대표 의중대로 모든 걸 좀 당을 만들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뭐 예.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12월 12일 날 있을 이 원내대표 선거도 이 보통 당대표는 그럼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근데 예. 상식에 반해서 부당하게 개입하시면서 뭐 이제 또 너무 거친 언어로 이렇게 그 이제 다른 후보들을 비판하시고 하는데 예. 이게 결국은 우리 자해행위죠. 알겠습니다. 예. 막말 얘기 나온 김에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실장 뭐 등등 고발해야 된다. 뭐 내란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조금 뭐 저는 뭐 이렇게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그분은 이제 아마 구체적인 뭐 이런 뭐 좀 법을 위반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주장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것도 막말이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뭐 지금 이제 저 홍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제 막말 얘기한 것이 뭐 암덩어리 고름 뭐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이 감정적인 혐오감을 주는 말씀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뭐 출마 예상 후보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큐멘터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홍 대표께서 이렇게 우리 당내에 사실 자원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당에 대한 자해행위다. 알겠습니다. 대표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냐 하는 이야기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십니까? 저는 저희 당이 워낙 지금 인기가 없다고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다시 국민 신뢰받고 뭐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과정, 당이 다시 좀 재건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이 저한테 중요한 걸까 하고 계속 고민하는 중입니다. 아직 고민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 자세한 내용 김흥진 주택정책관 연결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간단히 말하면 5년 동안 100만 호의 공공주택을 보급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차례 주거복지 관련된 정책을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주로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저희가 많이 발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그 지원받으신 분들의 생애 단계에 맞춰가지고 예. 임대주택을 100만 호를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을 100만 호를 공급을 하고 그렇죠. 단순히 이렇게 주택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묶어가지고 일종의 패키지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큰 그림을 저희가 내놨습니다. 역대 다른 정부들도 공공주택은 꾸준히 공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 정부보다 100만 호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나 많은 겁니까? 좀 바로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한 10만 8천 호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13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할 계획이고, 공공에서 이제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물량이 좀 전에는 연평균 한 17,000호 되던 것을 이제 3만 호 정도를 일단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또 공공에서만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들도 있습니다. 100만 호 속에는. 그중에 이제 한 20만 호 정도의 포션은 민간이 공급을 하지만. 그러나 공공임대 형식으로. 그렇게 공급을 해서 100만 호를 알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일단 목표치에 있어서의 그 공공주택 100만 호는 가장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청년, 신혼, 노년, 그다음에 그 저소득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몇십만 원씩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청년들에게 30만 원을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급을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넓은 평형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청년들한테는 쉐어형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집을 2명이나 3명이 나눠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산단 주변에 공급을 한다라든지 산업단지 산업단지 주변에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또 신혼부부는 그 육아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육아가 아주 편리한 그런 특화단지 형태로 제가 공급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또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집 내에 단차 같은 것들을 없애가지고 베리어 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주택을 제가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제 수요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는 말씀인데 어느 땅에다가 무슨 돈으로 짓습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제 100만 호를 공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100만 호가 다 새로운 부지에 건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30만 호 정도는 이제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 짓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LH가 기존에 있는 그 집주인하고 임대를 맺어가지고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재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가는 물량이 한 30만 호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이제 건설이 필요한 부분이 70만 호 정도가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 물량인데 지금 공공에서 한 77만 호 분 정도의 공공택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40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을 해가지고 한 16만 호 정도의 물량을 제가 추가로 확보를 해서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제가 이제 공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그 확보하고 있는 77만 호의 그 부지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에 좋은 땅들입니까?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인근에 좋은 땅도 있고 조금 입지가 안 좋은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로 추가로 저희가 이제 16만 호분의 물량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또 일부는 도심 내에 있는 그 노후 공공시설 같은 것들을 리모델링한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추가로 저희가 이제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연간 한 24조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제 한 21조 정도 부분은 그 주택도시기금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필요한 재원을 충당을 할 거고 나머지 한 2.7조 정도는 이제 재정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유 자금이 한 40조 원 정도가 있고 또 매년 이제 청약 저축이라든지 부동산 등기 같은 거 할 때 이제 매입하시는 국민주택 채권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조달된 자금으로 하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제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당 부지 즉 대상 입지라든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좀 조금 더 정교한 그 시뮬레이션을 거친 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있던데 그거 언제쯤 나올까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이 일단 반영은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예. 그다음에 그 이외 부분도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는 그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기존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는 서민들의 제일 어려운 게 전월세 값이 막 오르는 거 아닙니까?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거 이건 왜 아직 거론이 안 되나요? 제가 요번에 그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그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강화 부분은 제가 이번에 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다 끝이 났고,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만, 제가 10월 달에 한번 연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하면서 그때 저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적정한 시기에 발표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 발표합니까? 그러니까 12월 중에. 12월? 금년 중에 제가 발표를 할 건데 이게 아무래도 임대차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뿐만이 아니고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일단 12월 중에는 분명히 이제 어떤 뭔가를 내놓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정원이 그 명칭도 바꾸는 개혁안을 내놓았다고요? 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외안보정보원법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국정원 개혁 TF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이제 국정원하고 같이 논의해서 만든 건데 골자가 이렇습니다. 일단 이름을 바꾸겠다.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대외안보정보원. 그리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게 법으로 만들겠다. 법에 아예 그냥 그렇게. 지금 사실 그런 국들이 없어졌다가 생기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죠. 과거에도. 지금도 이미 이제 2개의 국이 폐지가 됐는데, 그럼 국정원의 이게 내부 구조조정이지 않습니까? 뭐 사람 바뀌면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요즘 그 추명호 전 국장이라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거 뭐 가깝고 사람 사찰하고 뭐 이랬다는 사람. 이분이 국익정보국장이었어요. 맞아요. 이 국익정보라는 게 아주 포괄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었는데 이걸 이제 없애겠다는 거죠. 그리고 불법 감청 금지 조항. 불법 감청은 원래 불법이니까 감청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이제 처벌 조항 같은 게 약한데 이건 이제 국정원 직원이라든지 내부 조직에서 훨씬 더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위에서 시키더라도 밑에 사람이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법적 근거가. 그렇죠. 그다음 제일 크고 좀 논란의 여지도 있는 것은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정원이 간첩을 안 잡겠다는 건가? 그렇죠.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수사권이 아니라 정보 수집권만 가지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CIA라든지 그런 데는 그런 식이에요. 정보 수집권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FBI나 경찰로 이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상당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로 이관해서 하는데 국정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보 수집만 하고 수사는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수집 기능에 대해 가지고도 되게 구체화해놨어요. 지금까지는 아까 이제 국익정보국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보안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가지고 다 국내 보안으로 다 갖다 붙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관련된 정보만 수집한다. 그럼 국내 보안 정보란 용어는 빠진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외 및 북한 정보 쪽에서도 지금 국가보안법 사항 중에 찬양 고무죄하고 불고지죄에 대해서는 정보 소집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찬양 고무죄라는 게 뭐 단순하게 이제 뭐 나는 김정은이 좋다 뭐 이런 거 이제 인터넷에 이제 올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국정원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된 게 군사기밀보호법, 국법법상의 북한 연계 안보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추가된 거고요. 국내 기능은 사실상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해외 정보원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국내 기능 완전히 없애자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북한 문제는 항상 국내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아까 간첩 이야기도 나왔지만 난파돼 가지고 뭐 우리 국민에 접촉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공작원하고 접촉하는 국내인 같은 사례는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게. 그건 해야죠, 또. 그렇죠. 아까 국가보안법상에서 찬양 고무죄만 안 하는 거니까요. 예.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대공수사권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오늘 국정원 법에 의하더라도 약간 명확하지 않은 지점들이 있어요. 어디로 보내겠다는 건지가 아직. 맞습니다. 이게 경찰개혁, 검찰개혁, 뭐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거하고 다 연동되는 문제거든요. 네. 국정원이 우리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걸 넘겨받을 곳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검찰,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는 국정원이 그걸 다 하니까 예. 검경은 그걸 좀 뒤처리하는 식 이었었거든요. 네. 실질적 수사 기능은 이제 약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없애느냐. 정보 수집하고 수사권 기능 같이 붙여놓으니까 과거에 뭐 간첩 조작 사건은 워낙에 많으니까.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주 과거 독재 시대 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의 일이죠. 예, 이건 뭐 중국 공문서까지 조작해가지고 간첩을 억지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들이 이 사람이 뭐 대공용의점이 있다라고 정보 수집을 한 다음에 그것도 자기들이 수사를 하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보 수집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면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인데 문 대통령의 이제 대선 때 공약을 보면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사실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분리가 되고 좀 복잡해요. 예. 지금 경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경찰 조직 개편이 돼야지 이걸 받아가는 데가 아무튼 있는 거죠. 문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의 기본 정신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간다. 맞습니다. 이거죠. 그럼 이 조직 재편도 되겠죠. 지금 국정원의 직원들 중에 일부들이 뭐 경찰로 이제 이관되거나 예. 신분 이전을 하는 이제 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뭐 1000명 단위의 사람이 옮길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국정원 개혁안이나 국정원 개혁 관련 법 중에서는 가장 좀 센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 진척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에 다시 뵙죠.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으로 출발합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북한이 ICBM급으로 평가되는 미사일 결국 발사했는데요. 이 사실을 전하는 북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은 동지는 새형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네, 명백한 성공이고 핵무력 완성이다. 이런 평가죠. 그렇습니다. 이 한미일 정보당국이 평가한 바를 종합을 해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최대 고도 약 4,500km 정도까지 올라갔고 비행거리는 약 960km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상각도로 발사가 됐다라면 1만 킬로미터를 넘게 날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리상으로 볼 때 미국의 이제 서부 연안을 넘길 수 있는 수준이고 워싱턴 DC 인근에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라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신형 엔진을 2단 부분에 도입한 게 이 미사일의 사거리 증대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본토 타격 능력 이제 확실해진 거다 이건가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하지만 아직 미심쩍은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 실제 핵탄두에 준하는 무게가 이 탄두 부분에 실려 있었느냐 이걸 이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서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긴 한데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라 뭐 모의탄두나 좀 가벼운 걸 실어서 이렇게 사거리가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둘째는 늘 얘기가 나오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확보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보가 됐는지가 검증이 되려면 어쨌든 정상각도 발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어쨌든 고각 발사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기술 확보는 안 된 상태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쏜 것보다는 가장 멀리 날아가는 것은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반응은요? 백악관과 행정부는 전반적으로 좀 톤 조절에 힘쓰는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 원래대로라면은 강력한 어떤 그런 이 수사들을 경험한 발언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만 하겠다 이런 얘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도 뭐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고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모든 국가가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수준에서 이제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비롯해서 이 강경 보수층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예방 타격, 그리고 미사일과 핵실험 관련 시설에 대한 표적 타격 이런 것들을 지금 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NSC 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서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취한 여러 가지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우리는 어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임박했다 이런 사실을 감지를 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합참의장에게 지해공 합동 정밀 타격 훈련 권한을 위임을 해놓은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이 덕분에 미사일 발사 직후에 신속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고 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해서 한미 양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또 통화를 통해서 공조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좀 군사적 측면이나 또 국제 공조면 등에서 흠잡을 데 없는 대응이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 미사일을 또 쏜 의도는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 동아시아 순방을 전후로 해서 북한과 미국 양국 간의 어떤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 가동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실제 북한은 거의 70일 이상 이제 군사 도발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유지해 왔는데요. 예.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한 협상은 거부한다. 이 방침을 계속 고수를 했고 또 중국이 파견한 특사를 거부하면서 이 중국의 개입 능력을 없애버리는 그런 좀 상황의 악화를 자초했다는 것이죠. 결국 북미 간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 벼랑 끝 전술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당분간 대화 국면이 열리기보다는 제재 강화 국면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다음 뉴스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라면서 이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나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은 좀 검한 불선한 태도로 구설수에 올랐는데 오늘은 체념한 분위기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의 말하니 숙명이라는 게 과연 구속이 된다는 것인지 이게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병헌 전 수석 관련 소식도 있죠? 검찰은 롯데홈쇼핑 재승인을 대가로 전병헌 전 수석의 회장을 맡았던 e스포츠협회를 통해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병헌 전 수석의 전 보좌진 3명을 지난 25일 날 구속 기소했다. 이 사실을 오늘 공개했는데요. 이게 뭐 어떤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좀 주목할 만한 대목들이 같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GS홈쇼핑이 2014년 e스포츠협회에 1억 5천만 원을 기부한 행위도 제3자 뇌물 여기에 이제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계속 소환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압수수색까지 강행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전병헌 전 수석은 당시에도 국회 미방위 소속이었는데 이 GS홈쇼핑이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많은 상황이다라는 비판성 보도 자료를 낸 이후에 이런 기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법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 재청구 그리고 추가 기소 이걸 검찰이 모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평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롯데홈쇼핑뿐이 아니라 GS홈쇼핑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3일 남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전히 여야의 대치 국면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회동을 가졌는데 정세균 의장이 이 자리에서 토요일인 2일에도 본회의 소집하겠다 좀 합의를 해라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후에 열린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공무원 증언 문제 등을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나온 상황입니다. 좀 합의 전망이 어두워졌는데요. 이 여파로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부대표 간 2+2+2 회동도 같이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정세균 의장이 초고속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이 포함된 25개의 법안을 이 세입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건 역시 지금 야당의 반발 근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 여당은 어떻게 해야 이 예산안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결국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예산안은 2일을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는데 이 시점에 국민의당이 찬성 표결한다는 입장만 분명한 상태로 만들면 예산안은 결국 통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국민의당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카드로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목할 만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호남권 KTX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광주 송정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목포에 이르는 호남 고속철 2단계 노선이 가장 현실적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애초에 기재부가 제시한 안은 광주 목포 간의 기존 노선을 이제 고속화하는 수준에서 좀 하고 무안공항으로 가는 것은 지선을 신설해서 예산을 좀 아껴야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예. 하지만 전라남도 등은 무안공항 활성화에 이 안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을 이제 신설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예. 결국 이런 식으로 호남 예산을 고리로 해서 국민의당을 설득을 하면 좀 예산안 통과를 모색할 수 있다. 즉 플랜 B를 가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뭐 지켜봅시다. 다음 뉴스는요? 오늘 정부가 취약계층의 빚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원금 1,000만 원 이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현재 장기소액 연체자 총 159만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탕감받을 수 있어요? 지금 장기소액 연체자의 경우에 크게 4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박근혜 정권 시절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 내에서 빚을 안 갚고 있는 사람과 갚는 중인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빚을 안 갚는 사람은 따로 신청을 받지 않아도 재산과 소득을 이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심사한다고 하는데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인 1인 가구 기준 월 99만 원 이하라면 상환 능력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빚을 갚는 중인 사람은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개별 신청을 해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도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오지 않은 연체 채권도 따로 신청을 해서 상환 능력을 개별 심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경찰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경찰이 뭐 무섭기나 하지 뭐 어렵게 살아가느냐 이러실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찰관들이 그렇게나 많답니다. 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인천에서만 잇따라서 한 3분 맞죠? 예, 맞습니다. 좀 소개해 주세요. 29일 날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의 A경위가 아마 재활 치료 중이었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 순찰되다 보니까 이제 교통사고에 치아가잖아요. 예. 그 재활 치료 중에 자살하는 일이 있었고요. 26일 날에는 B경위가 산에서 이렇게 또 안타깝게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지난 10일인데 지구대 휴게실에서 곤충 자살을 했습니다. 맞아요. 평소에 우울증도 있었다고 하는데 예. 더 안타까운 것은 이분의 경우 그 다음 날에 따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사실 경찰 10만 명에 되는 거대한 조직이고 지난 독재 정권의 역사를 보면 경찰이 국민들에게 사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댕이가 되었다. 민중을 네. 향한 그래서 이런 비아니 아닌 비판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서비스가 하나는 주민센터, 하나는 지구대잖아요. 그러니까 파출소, 지구대, 예, 경찰 서비스, 행정 서비스. 가장 중요한 우리 공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자살하고 있다는 소식에 예. 저희들도 우리가 경찰들을 보고 인권을 지켜라고 강력 촉구한 건 물론 잘한 거지만 경찰 내부에서 이 경찰분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자살과 뭔가 굉장한 인권 침해 상황에 시달리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 아니었나 네.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예. 뉴스 접하면서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참 놀라운 게 예. 지난 5년 동안에 경찰관 근무 중에 순직한 것보다 자살한 경우가 더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남춘 의원실에서 자료를 냈는데요.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관은 일단 100명이나 되고요. 5년간 예, 100명? 예, 1년에 20여 명씩 자살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 기간에 경찰관이 이제 순직하신 분은 79명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많은 예, 건데. 그것도 많죠. 순직도 예. 정말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쓰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것도 너무 억울하고 통탄할 일이고 더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없을까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네. 그보다 27%나 많은 수치가 자살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예, 너무 어이가 없다. 이거 예.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최근에 뭐 프랑스에서도 경찰이 많이 자살한 데에서 프랑스가 발칵 뒤집힌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책을 지시하고 그랬다는데 우리나라뿐이
수준이 아니군요. 예, 요 정도면 한국에서도 뭔가 좀 범정부 차원에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이런. 자살한 분들의 그 원인 분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옵니까? 우울증 등 정신 문제가 24%로 가장 많습니다. 그게 1등이에요? 예, 가정 문제도 한 24% 되고, 다음 이제 신병, 비관, 경제 문제, 질병 뭐 이런 문제인데 실제로 또 질병으로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지난 5년간에도 한 268명 정도 돌아가시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병이 제일 자살원이 많고 경찰 직분이 그다음에 자살, 그다음에 순직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망 원인으로. 근데 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경찰이 한 직무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실제 교통이든 뭐 흉악범죄든 그런 데 노출되어 계시고 범죄에서 그다음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예. 취약 직종으로 분류된다면서요? 예, 예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직장 정신건강을 연구했는데 경찰, 소방관, 병원 종사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게 이제 2016년 연구 결과고요. 2013년도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스트레스 1위 직업으로 경찰을 꼽았습니다. 스트레스 1등? 예.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감정 노동하는 일부 직종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경찰관 선생님도 그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으면서 사실 요즘은 국민들이 굉장히 친절하시잖아요, 다들. 또 국민들이 또 이렇게 예전보다는 기본권이 신장하셔서 이런저런 정당한 요구, 경우에 따라서 과한 요구도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요구도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이 또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는 건데 내부에서는 또 그런 문화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상명하복, 독재시대 경찰 문화 남아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이제 안팎에서 아마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소방관 문제는 많이 우리가 거론되고 뭐 고 챌린지 캠페인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경찰관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더 이 상태를 이렇게 방치하지 않는 뭔가 노력이 범사적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직 경찰 공무원이셨고 지금은 경찰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장신중 센터장 전화로 좀 연결해서 좀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신중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은 경찰서장까지 지내셨죠? 순경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습니다. 모두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네, 32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 센터장님도 혹시 그 32년 근무 도중에 좀 뭐 우울증을 앓거나 이러신 적이 있었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이제 경찰의 이제 근무 환경에 노출되면은 예. 그 우울증이나 이런 그 심각한 어떤 그 심리 상태에 빠지는 거는 뭐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외부에서 보는 경찰관들은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이 근무하는 것 같지만은 굉장한 어떤 심리적 부담, 그다음에 외적인 근무 환경의 그 어떤 열악한 상태, 그다음에 조직 내부의 어떤 그 아주 좀 심한 그 권위주의 문화, 그다음에 그 시민들의 강력한 어떤 어필, 이 스트레스가 엄청난 그런 직업이거든요. 예. 근무 환경이 안 좋고 내부 조직은 권위주의적이고 민원인이나 시민들은 강하게들 경찰한테 뭐라고 하고 그런 거죠. 사실 이제 파출소 같은 데 가보면은 밤에는 뭐 주치자들이 사실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뭐 그분들도 분명히 이제 인권에서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은 이런 지나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자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경찰 인력이 좀 너무 부족해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근무 여건 문제가 아주 상당히 심각하죠. 예. 다른 일반 행정부서에는 그 여유 인력이 있지만은 우리 경찰관들 교대 근무하는 부서에 가보면 한 명이 빠지면 톱니가 빠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쉬는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우리 경찰관들은 땜빵 근무라고 이제 속칭해서 땜빵 근무라고 하는데 이게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가 있도록 만약에 거기서 필요 인력이 10명이면 12명 정도는 있어야 사실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많아야 10명 아니면 적게 주거든요. 그냥 한 명만 그 근무가 빠져도 부족하니까 다른 조에서 쉬는 사람을 빼올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네, 야간 근무도 많죠. 그럼요. 야간 근무가 정말 그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야간 근무의 고통을 모르십니다. 제가 예전에 경찰의 민낯이라고 하는 곳에도 썼는데 첫날 내가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초임 순경 첫 근무 날에 내가 졸았다. 정말 그런 고통스러운 근무를 계속하면서 단순히 그냥 근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육체적인 어떤 그 어필까지 받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것이 경찰관이거든요. 며칠씩 집에 못 돌아가시는 일들도 뭐 다반사죠, 경찰관들은.
아마 이거는 실태 전수조사를 한 번은 해보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텐데요. 지난 연말부터 이제 탄핵 정국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을 거쳐서 촛불 집회, 그 다음 대통령 선거, 이제 좀 있으면 또 연말입니다. 그 지난 연말부터 올해 1년은 정말 경찰관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악몽 같은 그런 해였을 겁니다. 뭐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는 아주 정말 바람직한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됐지만은 그것을 뒷받침해온 경찰관들은 정말 극심한 어떤 그 과로에 시달린 것이 분명할 겁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도 못했네요, 정말. 그리고 이 경찰 조직 내에 권위주의 문화를 상징하는 사건이 최근에 뭐 한 여경을 감찰을 하는데 강압 감찰을 했다. 그래서 지금 경찰관들이 직접 서명해서 한 1,000명 가까이 서명한 그런 그 고발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경찰관들의 자살 중에 강압 감찰이나 억지 감찰로 인한 자살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 공권력에 의한 그 죽음이거든요. 지난해 동두천 경찰서 여자 경찰관 여순경 한 분이 또 자살을 했죠. 감찰을 받다가. 그 다음 8월 달에는 또 김제 경찰서에서 감찰을 받던 경찰관이 한 명 저수지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감찰로 인한 사망이 분명함에도 발표를 할 땐 다 우울증, 신병비관, 가정비관 이렇게 몰아붙인단 말이죠. 강압감찰, 억지감찰이 뭐예요? 자, 이번에 만약에 충북청에서 우리 여직원을 감찰한 이유를 보면 어이가 없거든요. 뭡니까? 세상에 그 이제 킥스라고 하는 형통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자기 칭찬 같은 공치사를 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어요. 이런 걸 봤으면 이건 지저치워이죠. 익명이기도 하고 음해성 투서가 분명하고 익명 투서에 그런 내용이 공치사 했다는 게 들어있다. 그걸로 감찰을 했다. 그래서 내용조차도 정말 터무니없는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거든요. 상식적으로도 근거도 없이 그냥 글을 쓴 겁니다. 그런 음해성 이런 걸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감찰을 해서 그분이 아니 난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딱 받아들여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꽤 맞춰서 억지로 처벌하려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감찰들의 관행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경찰 지휘부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소한 민원이나 억지성 민원에 대해서도 경찰관들을 희생양 삼아서 문제를 봉합해버리는 관행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그래요? 그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이 감찰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불러요? 조금 속된 말이지만 개대가리라고 부릅니다. 왜요? 개가 하는 것이, 개가 참 착한 짐승인데 주인이 물어 하면 그 사람이 착하고 잘했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물죠. 그냥 물으라면 문다?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고발하신 거는 좀 한번 어떻게 진정되는지 지켜볼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죠. 경찰인권센터의 장신종 센터장이었고요. 안진걸 처장, 이런 감찰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몰랐죠? 시민단체에서. 저희들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내부 했잖아요. 비위가 많으니까. 비리라든지 또는 인권 침해성, 사실은 사고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군사독재 정권식의 어떤 불건강한 조직 문화나 가불 문화가 부당하고 과잉 감찰로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하위 순경들이나 하위 경찰관들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윗 사람들의 어떤 체면치레라든지 면피성 그런 조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희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직무상의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자살하고 있는 문제하고 과잉 감찰로 이렇게 많은 경찰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면 국민들이 위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서비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사회가 건강하면 범죄가 줄어서 사회가 건강하면 경찰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덜하는 거고 또 경찰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좋은 서비스하면 우리가 치안도 좋고 우리 국민들도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경찰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죠. 그러니까 또 뭔가 안전이 그런 선순환 구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오늘 방송에서는 아마 청취자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사회 촛불 집회 때도 이번에 경찰 선생님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성숙하게 잘 대처해 주셨잖아요. 또 만약에 하나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들 경계 근무들을 하셨죠. 우리 그런 거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80%가 그 경찰 개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각
부처마다 개혁위원회 만들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올해 10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경찰 80% 야간 교대 근무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조건에 놓여 있다는 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경찰 개혁위원회를 만들어라 경찰 직장협의회를 만들어라라고 이번에 개혁위원회에서 공고를 했거든요. 경찰 공무원들끼리 일종의 노동조합의 전 단계인데 예. 일종의 이제 하이직 중하위직 경찰 공무원들이 좀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일종의 그 처우 개선이라든지 조직 내 불건강 문화에 문제 제기도 개선될 수 있도록 뭐 저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도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직장협의회로 잘 만들어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어떤 결론 내리기가 좀 어렵고 오늘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경찰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구나라고 모르셨을 테니까 5년 동안에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는 거. 뭐 강압감찰, 억지감찰 이런 것들이 경찰 조직 내에서는 참 문제가 되어 왔다는 거 좀 새롭게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웃사람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어요. 시사자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이어서 400초 음향 다큐 우리들이 방송되는데요. 11월 한 달 동안 보내드렸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특집편으로 1부, 2부 보내드립니다. 그 특집편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공급을 하지만 그러나 공공임대 형식으로 그렇게 공급을 해서 100만 원을 하겠다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일단 목표치에 있어서의 그 공공주택 100만 원은 가장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청년, 신혼, 노년, 그다음에 그 저소득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몇십만 원씩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청년들에게 30만 원을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급을 하더라도 어떤 그렇게 넓은 병영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청년들한테는 쉐어형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집을 2명이나 3명이 나눠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산단 주변에 공급을 한다라든지 산업단지 산업단지 주변에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또 신혼부부는 그 육아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육아가 아주 편리한 그런 특화단지 형태로 제가 공급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또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집 내에 단차 같은 것들 없애가지고 베리어 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뭐 그런 주택을 제가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제 수요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는 말씀인데 어느 땅에다가 무슨 돈으로 짓습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제 100만 호를 공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100만 호가 다 새로운 부지에 건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30만 호 정도는 이제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 짓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LH가 기존에 있는 그 집주인하고 임대를 맺어가지고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재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가는 물량이 한 30만 호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이제 건설이 필요한 부분이 70만 호 정도가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 물량인데 지금 공공에서 한 77만 호 분 정도의 공공택지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40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을 해가지고 한 16만 호 정도의 물량을 제가 추가로 확보를 해서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제가 이제 공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그 확보하고 있는 77만 호의 그 부지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에 좋은 땅들입니까?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인근에 좋은 땅도 있고 조금 입지가 안 좋은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로 추가로 저희가 이제 16만 호 분의 물량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또 일부는 도심 내에 있는 그 노후 공공시설 같은 것들을 리모델링한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추가로 저희가 이제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연간 한 24조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제 한 21조 정도 부분은 그 주택도시기금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필요한 재원을 충당을 할 거고 예. 나머지 한 2.7조 정도는 이제 재정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 주택 도시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유 자금이 한 40조 원 정도가 있고 또 매년 이제 청약 저축이라든지 부동산 등기 같은 거 할 때 이제 매입하시는 국민주택 채권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조달된 자금으로 하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제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당 부지 즉 대상 입지라든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있어서는 어떤 다른 대통령보다도 그 우선시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더 걱정이 되고요. 조금 이 남북 관계는요, 우리 혼자 주도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주변 국가 이 이해를 일치해가는 노력. 그리고 그 기반은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맞을까요? 중국 사실은 이제 중국을 같은 입장으로 끌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사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국 중국과 지금 3불1한 결국 추가 사드 배치하지 않겠를 검토하지 않겠다부터 시작해서 이 3불1한을 내놓으셨는데 사실은 중국은 사드 어떻게든지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11월 초에 중국 방문했는데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사드의 사드의 타당한 처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10월 말에 중국과의 이런 합의에 있어 사실상 이제 공동 발표에 있어서 이면적인 합의가 있지 않느냐 의심되는 부분이고 결국 이제 우리로서는 중국과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안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이런 줄타기 외교 잘못하다가는 양쪽 얻지 못합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조금 그런 부분 잘못하다가 결국 오히려 더 나중에 사드 보복도 심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 김정은의 도발도 참 문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 나는 거는 자기네랑 무관한 일인 것처럼 무력 공격까지 시사하는 식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의 공조 같은 걸 좀 튼튼히 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초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것의 분위기를 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 않나요? 중국과 우리가 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 생각을 바꿀까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이 전쟁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북한도 변화시킬 수 있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게 해서 미국의 이러한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신뢰를 얻으면 미국이 말로는 그렇게 해도 결국은 군사적 옵션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보수 혁신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결국은 홍 대표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나요? 자유한국당 지지해주고 싶어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거칠게 하셔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이 대표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 이 모든 어떤 절차 이런 거 없이 대표 의중대로 모든 걸 좀 당을 만들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물론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12월 12일 날 있을 이 원내대표 선거도 이 보통 당대표는 그럼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근데 상식에 반해서 부당하게 개입하시면서 이제 또 너무 거친 언어로 이렇게 이제 다른 후보들을 비판하시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자해행위죠. 알겠습니다. 막말 얘기 나온 김에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실장 등등 고발해야 된다. 내란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저는 이렇게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아마 구체적인 이런 좀 법을 위반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주장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것도 막말이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지금 이제 저 홍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제 막말 얘기한 것이 암덩어리 고름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이 감정적인 혐오감을 주는 말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출마 예상 후보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큐멘터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홍 대표께서 이렇게 우리 당내에 사실 자원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당에 대한 자해행위다. 알겠습니다. 대표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냐 하는 이야기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십니까? 저는 저희 당이 워낙 지금 인기가 없다고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다시 국민 신뢰받고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과정, 당이 다시 좀 재건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이 저한테 중요한 걸까 하고 계속 고민하는 중입니다. 아직 고민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 자세한 내용 김흥진 주택정책관 연결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간단히 말하면 5년 동안 100만 호의 공공주택을 보급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차례 주거복지 관련된 정책을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주로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저희가 많이 발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받으신 분들의 생애 단계에 맞춰가지고, 임대주택을 100만 호를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을 100만 호를 공급을 하고, 그렇죠. 단순히 이렇게 주택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묶어가지고, 일종의 패키지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큰 그림을 저희가 내놨습니다. 역대 다른 정부들도 공공주택은 꾸준히 공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 정부보다 100만 호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나 많은 겁니까? 좀 바로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한 10만 8천 호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13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할 계획이고, 공공에서 이제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물량이 종전에는 연평균 한 17,000호 되던 것을 이제 3만 호 정도를 일단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또 공공에서만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들도 있습니다. 100만 호 속에는. 그중에 이제 한 20만 호 정도의 포션은 민간이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좀 조금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있던데 그거 언제쯤 나올까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이 일단 반영은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그다음에 그 이외 부분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기존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는 서민들의 제일 어려운 게 전월세 값이 막 오르는 거 아닙니까?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거 이건 왜 아직 거론이 안 되나요? 저희가 요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강화 부분은 제가 이번에 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다 끝이 났고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만 제가 10월 달에 한번 연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하면서 그때 저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적정한 시기에 발표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 발표합니까? 그러니까 12월 중에. 12월. 금년 중에 제가 발표를 할 건데 이게 아무래도 임대차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뿐만이 아니고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일단 12월 중에는 분명히 이제 어떤 뭔가를 내놓는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정원이 그 명칭도 바꾸는 개혁안을 내놓았다고요? 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외안보정보원법이 공개가 됐어요. 네. 국정원 개혁 TF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이제 국정원하고 같이 논의해서 만든 건데 예. 골자가 이렇습니다. 일단 이름을 바꾸겠다.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예, 대외안보정보원. 그리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게 법으로 만들겠다. 법에 아예 그냥 그렇게. 네. 예. 지금 사실 그런 국들이 없어졌다가 생기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죠. 과거에도. 예. 지금도 이미 이제 2개의 국이 폐지가 됐는데, 그럼 국정원의 이게 내부 구조조정이지 않습니까? 네. 뭐 사람 바뀌면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만들 수도 있는 예. 거죠. 요즘 그 추명호 전 국장이라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거 뭐 가깝고 사람 사찰하고 뭐 이랬다는 사람. 예. 이분이 국익정보국장이었어요. 맞아요. 이 국익정보라는 게 아주 포괄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었는데 이걸 이제 없애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불법 감청 금지 조항. 불법 감청은 원래 불법이니까 감청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이것은 이제 처벌 조항 같은 게 약한데 이건 이제 국정원 직원이라든지 내부 조직에서 훨씬 더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 예. 이렇게 되면은 위에서 시키더라도 밑에 사람이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법적 근거가. 그렇죠. 예. 그다음 제일 크고 좀 논란의 여지도 있는 것은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정원이 간첩을 안 잡겠다는 건가? 그렇죠.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예, 예. 수사권이 아니라 정보 수집권만 가지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CIA라든지 그런 데는 그런 식이에요. 정보 예. 수집권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FBI나 경찰로 이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상당 부분은 경찰이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새벽 3시 17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소식에 우리 정부 즉각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대응 조치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정부 2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한 분이 있네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잠시 후에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오늘 발표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어떤 내용인지 국토교통부 김홍진 주택정책관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함께하는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민생 최전방에서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안타까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지금 보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다. 네, 나경원 의원이 날린 돌직구입니다. 이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2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이런 말도 내뱉으셨네요. 나경원 의원 목소리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먼저 2분 만에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어떤 뜻입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도 하시고 하셨던데요. 예.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고조되는 북핵 위기에 대해서 소위 제가 보니까 대화, 평화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예. 또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하고 계시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는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훨씬 클 것이고 미국은 이제는 동북아의 안보보다는 미국 국익을 먼저 따질 것이고요. 예. 그 가운데 튼튼한 한미 동맹 아니면 그러니까 튼튼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네. 미국이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면 미국은 우리 국익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미 동맹에 조금 더 무게를 두지 않고 이 잘못 줄타기 외교하다가는 저희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제외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고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까지 계속해서 튼튼한 한미 공조를 양국 정상이 다 확인하고 있지 않나요?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
저 국빈 방문 억지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1박 2일 있으시면서 사실 26분이죠. 단독 회담이. 과연 튼튼한 한미동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 단독 정상회담을 26분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26분밖에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 신뢰가 조금씩 좀 금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안보적으로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자국의 국익에